예를 들어 1,000원, 만원 같은 소액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하여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떼이고 못 받고 있지만 소송 비용이나 법원에 신청하는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자신의 돈과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여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사기꾼들이 있죠. 그리고 법원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시간만 허비되고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 동료가 받으면 송달이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돈도의 궁금증 해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수많은 추심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몇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 사기, 중고물건 사기, 소액 투자 사기 등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당근마켓, 번개잔트 등에서도 돈을 건네줬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가품이 오는 경우도 있죠. 자, 통계적으로만 봐도 최근 몇 년간 매년 수백 프로 이상 온라인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를 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죠. 그리고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200만원 등 소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작은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하기도 귀찮고 때로는 금액이 작아서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도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납고 재수없네,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하지만 소송을 할 때는 청구 금액, 즉 소가는 1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못 받은 돈이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작은 소액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수수료인 인지대가 들어가죠. 그럼 예를 들어 1원으로 소가를 정하고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인지대를 구하는 공식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소가 곱하기 만분의 50입니다. 그럼 1원으로 소송 가액을 정했다면 0.005원의 인지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인지대를 계산해서 1,000원보다 작은 경우는 1,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자신이 받을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인지대는 5,000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액 승소를 하면 소송에 들어간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부 피고, 즉 채무자의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의 권리와 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또 채권자들이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귀찮아서 하겠느냐 하면서 그걸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때 채권자분들이 지급명령 신청을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신청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못 받고 있는 돈이 1원이든 10억이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만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 중에 이번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10억을 청구한 사건도 있고 25억 원을 청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되었다고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획득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지급명령은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그럼 법원 문서가 어떻게 송달되는지 말입니다.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3-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부 송달입니다. 교부 송달은 간단하게 우편 집배원이나 집행관 사무소 담당자가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법원 문서를 직접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충 송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 등 송달 장소를 방문을 했는데 채무자가 없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채무자의 직장이나 사업장 등으로 송달지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그때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 직장 동료, 사용자 등에게 송달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보충 송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치 송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문제죠. 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무슨 말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자, 법조항을 보면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가족이나 관계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 장소에 그냥 서류를 두고 오는 방식이 유치 송달입니다. 이 사항은 민사소송법 186조 4항에 나와 있죠. 하지만 실무상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편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 패문부재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일반적인 송달로 송달이 안 되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송달을 하는 특별 송달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 송달을 하는 사람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 담당자가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송달을 했는데도 결국 송달이 안 되면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는 채무자 은행 예금이나 채무자가 결제받을 대금 등의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오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등 집행권한상의 원금 및 법정 지연이자 압류 비용까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등으로 채무자 은행 계좌 5군데가 파악되어 5군데를 압류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압류할 금액을 지정을 할 때 해당 은행마다 1억 원씩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압류할 총 금액이 청구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최근에 개설한 은행을 토대로 압류할 금액을 잘 분배해서 압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말과 뜻을 잠시 살펴보죠. 2글자씩 끊어서 뜻을 파악하면 쉽게 풀이가 됩니다.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압류는 눌러서 머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나오는 압류의 압은 누를 압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이는 압정, 압축기도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추심은 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찾아내서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명칭과 뜻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렇겠죠. 채무자가 받을 돈에 대해 눌러서 머무르게 하고 채권자가 찾아서 받아낼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풀어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채권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직장급여, 임대차 보증금, 거래처의 결제대금 등에 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압박을 느끼고 돈을 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제3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서까지 받았으니까 압류된 금액을 알아서 줄 거야 하는 아주 순진하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말을 풀어서까지 설명드리고 강조했던 것은 압류가 된 후에 압류된 돈이 있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방문을 하든 공문을 보내든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든 간에 무조건 찾아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추심이란 돈을 받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 한 분도 회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신용일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이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압박용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많이 하죠.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급격한 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신규카드 발급 제한, 대출 한도 축소 또는 대출 제한, 렌탈 서비스 이용 등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하여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대출 금액에 대한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법적 절차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때는 신청 금액 및 등재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및 지급 명령 등 집행 권한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기간이 이상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또한 금액을 기재하실 때는 원금뿐만 아니고 신청일까지의 발생이자까지 전부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채무자가 채무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으로 신청 및 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되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점검해보면 90% 이상은 대출기간의 장기간 연체와 공공기관의 체납정보가 확인되는 다량의 신용불량자죠.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할 때는 무조건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고 나서 신청을 하십시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다면 충분히 압박수단으로 활용이 되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다량의 신용불량 상태이고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금융거래도 하지 않은 채무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 불량등재, 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한 건 더 붙는다고 아무런 압박도 되지 않고 오히려 등재가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심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한번 웃음거리가 되고 기싸움에서 지면 돈 한 푼 변제받지 못하고 피 같은 돈을 다 떼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알아보죠.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신청하는 사건이 재산 명시 절차죠. 재산 명시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명시 기일날 출석을 하게 만들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 나와 선서까지 하게 만들죠.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재산조회의 선행 절차로 재산 명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을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재산조회 같은 경우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을 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 명시 기일날 출석을 거부하거나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조회할 기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누락한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작정 수많은 기간에 조회 요청을 하면 수백만 원의 조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재산 명시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내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산 명시 신청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채무자를 계속 법원에 불러내면 채무자가 귀찮고 짜증나서라도 변제를 해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자,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69조에 있는 명시 신청의 재신청 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 및 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다시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자, 또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한 경우와 관련해서도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과 증거가 있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2003년 재산 명시 신청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했고 16년 뒤인 2019년 많은 세월이 흘러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한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까지 하였지만 또다시 기각이 되었죠. 이 사건이 예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사건이죠. 자, 하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간단한 팁을 드린다고 하면
재산 명시 신청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법원에서 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신청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러면 향후에 채무자의 처분을 발급해 보시고 만약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법이 웃긴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해서 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재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이 취득된 부분을 채권자가 소명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조항 아니겠습니까?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관할 법원이나 해당 재판부마다 재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곳이 많으니까 일정 시간이 흘러서 재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실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분들을 상대로 자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분명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법적 절차를 들어가면 정말 채권의 수에 큰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법조치를 한번 하면 이 사건의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채무자의 재산 상태, 경제활동,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압류 및 집행이 들어가야 회수가 될 것입니다. 법률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계속 전달해 드려서 채권자분들이 큰 시행착오를 겪거나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